이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사진 속 지도를 보면 전 세계 문자의 기원을 색깔별로 나눠서 표시하고 있어요. 한반도를 좀 더 집중해서 보면 유독 혼자만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지도에서 녹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 유래된 문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갈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갑골 문자에서 기원한 문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유일한 지역인 한반도는 독창적으로 자체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바는 아시겠죠? 바로 한글이 세계 그 어디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독창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단적인 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럽에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필모리아최라고 합니다. SNS 발달로 여행을 하면서 각 나라의 문화와 특징을 소개하는 개인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 유럽, 아시아 많은 국가들을 방문하고 특징을 알아보던 중 매우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다름 아닌 한글로 새겨진 옷을 입고 한글로 된 간판과 한글을 공부하는 외국인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단지 한류나 케이팝의 영향보다도 그냥 한글이 아주 신기하고 재미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한국 사람이라서 솔직히 한글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어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제 조국 한국이 사용하는 한글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그런데 잠깐 한글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되어 독일로 이민 올 때까지 한글에 대한 현실을 말해볼까 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는 솔직하게 한글은 별 존재감이 없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신문을 보면 온통 한자가 가득했었죠. 지금처럼 스마트폰으로 영상이나 뉴스를 보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TV 뉴스나 신문으로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 수 있던 시절이었어요. 문제는 한자입니다. 신문에서 중요한 내용은 죄다 한자였어요. 그러나 그랬습니다. 이런 격가지 문장만 있고 모조리 한자였습니다. 한자를 많이 알아야 유식하고 박식해 보인다는 전형적이고 권위적인 사고방식이 매우 강한 시대였어요. 심지어 학교 선생들조차도 신문을 많이 봐야 한자 실력이 향상된다며 저희를 독려했고 한문이라는 과목도 교과 과정에 반드시 있었죠. 그것뿐일까요? 사람들을 만나 협상하고 거래하고 미팅할 때 서로들 명함을 주고받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 자신의 이름, 회사, 주소, 직함, 심지어 자기 이력을 깨알같은 한자로 한가득 넣어서 여기가 중국인지 한국인지 굉장히 난감한 적이 많았어요. 왜냐면 저는 한자를 잘 몰랐고 어려웠거든요. 당시에 명함에 적힌 한자를 몰라 그 자리에서 지금처럼 휴대폰으로 검색 가능한 시절도 아니잖아요. 괜히 물어보고 망신당할까봐 몰라도 아는 척 무게 잡고 있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짜증나고 스트레스도 많았고 왜 저렇게 한자를 숭배해서 내가 이만큼 먹물이 많이 들어갔다는 걸 과시하고 싶은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한자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거든요.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대부분 명함에 한자를 넣는 게 습관적이었고 그게 더 유식해 보이고 왠지 박식해 보인다는 이상한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어요. 솔직하게 지금도 한 번씩 한국에 들어가서 나이 지긋한 분들과 문자를 주고받거나 메모를 주고받으면 한글로 적어도 되는데 끝까지 중간중간마다 한자를 휘갈겨 쓰는 분들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쉬운 한글을 두고 별로 좋지 않은 습관을 유지하시더군요. 어쩔 때 모르는 한자를 물어보면 마치 그것도 모르냐는 눈빛으로 의기양양하게 한바탕 연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꼰대입니다. 그만큼 예전 한국의 지식인들과 사회에서 나름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 대다수가 한자 숭상에 빠져서 한글을 업신 여긴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한자를 숭배하고 한자를 모르면 무식하고 수준 낮다는 생각들을 은연중에 퍼뜨려서 한국 사회 전체가 한자에 물들었던 시기는 분명 있었거든요. 주민등록증에도 자신의 이름 옆에 꼭 한자가 같이 있잖아요. 한자로 자기 이름을 못 적으면 그것도 모르냐고 비아냥거리며 업신여기는 사고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한국을 사랑하고 한글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면 이상한 사대부적인 사고방식에 빠져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글의 과학적이고 우수함에 관한 얘기를 해볼게요. 세상에는 7,000개가 넘는 굉장히 많은 언어가 존재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많은 언어 속에서도 글자는 몇십 개만 있다고 합니다. 확실한 자료로 알파벳 계열을 제외하면 17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17개 가운데 글을 만든 확실한 사람은 한글밖에 없다고 해요. 알파벳이나 한자, 히라가나, 히브리어는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한국만 한글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종대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한자는 중국도 사용하고 일본도 사용하죠. 그 외에 대만도 있을 것이고 다른 아시아 국가도 있어요. 유럽은 대부분 같은 글씨를 씁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도 같은 글씨를 사용하거든요. 그렇지만 세계 유일하게 한국은 한국어와 한글만 사용하는 민족입니다. 제가 유럽 사람들을 만나서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한국어는 매우 어렵지만 한글은 정말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아는 겁니다. 한국 언어는 배우기 힘들지만 한글은 시간만 투자하면 2주 만에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어서 한글을 배우는 유럽인들이 굉장히 놀라워하는 광경을 많이 봤어요. 이런 사실로 유럽 사람들은 한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살고 있는 독일 유명한 대학에서 나왔던 말이라고 해요. 한글은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문자라서 모두 한글을 쓰는 게 어떨까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듀스부르크 SN 대학의 플로리안 쿨마스 교수는 독일 다임러 벤츠 파운데이션의 초청 강의에서 엄밀히 말해 언어와 문자는 두 가지 다른 매체인데 그 모두를 감안할 때 한글은 최상의 문자라고 극찬하며 한글이 가진 우수성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한글은 지구상 어떤 글자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글이 얼마나 우수한지 아주 재미있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본인이 사용하는 문자로 일상생활 모든 감정과 생각 느낌을 표현하고 기록할 수 있는 나이의 평균값이라는 내용을 들어보셨나요? 그리스 로마 문자는 초등학교 4학년, 일본 문자는 한자 표기와 히라가나 카타카나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이고 중국은 한자가 워낙 많고 어렵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도 어려워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한글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어린이집 2년차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 5살, 6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처럼 인간은 예로부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언어로도 표현하지만 언어 못지않게 글로 다양한 표현을 하고 싶어 하죠. 어릴 때부터 듣고 말하기 때문에 언어는 아무리 가난하고 빈민국이라도 말은 다 하잖아요. 하지만 글은 전혀 다른 성질입니다. 말은 해도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과 같이 아시아 3인방이라는 일본과 중국은 젊은 사람들이 자국의 글을 배우는 걸 점점 더 어려워하고 힘들어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우선 일본은 히라가타, 카타카나, 한자를 3개 같이 병행을 하며 어순마다 한자의 다른 의미 때문에 학생들이 일본 글자를 점점 더 싫어한다고 해요. 그리고 중국은 잘 아실 겁니다. 한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죽하면 한자는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도 다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중국의 문맹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 경제 2위라고 떠들고 자만심으로 가득한 중화 사상의 중국의 문맹률이 50% 정도라고 합니다. 더구나 중국은 도시와 시골 그리고 빈부격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은 외곽으로 가면 50%의 통계 자료보다 더 많은 문맹률이 올라갈 거라고 해요. 한자 자체가 3만 개가 넘는데 적어도 3,000자 정도를 알고 있어야 책을 읽는데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해요. 3,000자를 음과 뜻을 다 알고 있어야 자신이 글로 표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한자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중국 한자 때문에 중국 정부도 잘 알고 있어요. 어려운 한자 때문에 글을 멀리하고 문맹률이 높아지는 악순환의 약점을요. 사실 중국은 이미 이런 한자의 한계를 알고 변화를 추구해왔었는데 청나라 말 중국에서는 한자 불멸, 중국 필만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지식인들이 한자 폐지 운동을 했다고 해요. 왜냐면 당시에는 지금보다 문맹률이 훨씬 더 많았는데 자그마치 90%에 달했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10명이 있으면 1명 빼고 다 까막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알고 마오쩌둥이 한자를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한자의 생명 연장을 진행했는데요. 기존 한자인 번체를 쉽고 간단한 형태로 바꿔서 쓰고 있는데 이걸 간체라 부르고 1950년대 중국 정부가 추진해 바꾼 글자입니다. 중국 한자는 이쯤하고 그렇다면 한국의 문맹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예전 오래전에 태어나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글씨를 배우는 영상을 본 적이 있었어요. 1930년 40년생이었는데 당연히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겪고 전쟁과 피난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먹고 사는 게 중요했으므로 학교에 다닐 수가 없었겠죠. 한국 현실상 충분히 이해 가능한 시간이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한국 어디에서라도 지나가는 사람 어느 누구를 붙잡고 책을 주며 읽어보라고 하거나 글을 적어보라고 하면 100%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과장되게 말을 한다고 생각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허풍도 적당히 해라고 할 수 있겠지만 100번 양보해도 0.5% 미만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자신의 주위에 글 못 읽고 못 쓰는 사람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글 못 쓰고 못 읽는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 겁니다. 그 정도로 한국의 문맹률은 완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은 항상 당연하게 이게 뭐가 큰 대수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국가에서 보는 시각은 엄청 부러운 존경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한번 조사하거나 찾아보세요. 한국처럼 완벽에 가까운 문맹률을 가진 나라가 있는지 어느 나라도 없을 겁니다. 한글은 국내보다도 외국에서 더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해요. 외국 언어학자들의 한글과 알파벳에 대한 예찬은 거의 무조건적이라고 해요. 알파벳도 우수하지만 한글과 비교했을 때 한글은 차원이 다른 글자라고 인정을 한다 합니다. 그만큼 한글을 다른 문자와 비교할 때 한글의 절대적 우수성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외국의 언어학자들은 예외 없이 한글을 극찬하는데 그들의 말에 의하면 한글은 이제 한국만의 것이 아니고 인류 전체의 위대한 문화유산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외국의 언어학자들은 한글을 이런 식으로 정의한다고 해요. 한글은 현존하는 문자체계 가운데 가장 독창적이고 창조된 것이며 세계의 문자체계 속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글은 문장을 낱말로 음절로 그리고 음소로 분해하며 동시에 기본적으로는 소리마다 문자의 형태를 유지하는 유일한 문자체계이다. 동시에 기본적으로 소리마다 문자의 형태를 유지하는 유일한 문자체계이다. 세종대왕인 1440년대에 이룬 업적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그때부터 5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언어학적 수준에서 봐도 세종대왕이 당시에 수행한 일은 탁월한 것이었다. 세종은 한국 사람의 자랑일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자랑이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한글의 진가와 세종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말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 아직도 한글의 진가와 세종대왕의 참뜻을 이해 못한다는 문장을 보고 많이 부끄러웠어요. 아직도 한자를 많이 구사하고 한자 고사성어를 휘갈기며 눈과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제 이야기는 한자와 고사성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한글을 대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한자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를 해서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한글의 또 다른 강점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엄지족이라고 들어보셨죠? 디지털 세상에서 문자를 사용하는 빈도가 예전 아날로그 시대에 비교를 해봐도 엄청 많이 늘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현재는 고객센터도 말보다 문자로 채팅을 하는 시대잖아요. 이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최상의 글자가 바로 한글입니다. 한글로 낼바는 아주 간단하죠. 심지어 더 짧게 하면 낼바, 2글자입니다. 그런데 알파벳은 시유터마로 생각보다 길죠. 이 간단한 예시만 봐도 한글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과학적이며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문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 세계인들이 모두 사용하는 스마트폰 입력 속도에서 한글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빠른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속도전이 중요한 현 시대에 빠른 피드백은 경쟁자로부터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중국이 사용하는 한자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한자 입력 방법은 크게 한어병음 입력과 필자형 입력이 있어요. 한어병음은 한자의 중국어 발음을 영어로 묘사해 알파벳으로 입력한 다음 단어마다 키를 눌러 화면에서 한자로 바뀌는 구조입니다. 한자를 자판에 직접 입력하는 필자형 입력 방식도 있는데 자판은 최대 5번 눌러야 글자 하나가 구성되기 때문에 필자형이라 불러요. 이 방식은 부수키를 5개 무리별로 암기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는 빠른 편이지만 익히기 어려워 일반인은 잘 사용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컴퓨터 자판으로 입력할 때 한글은 바로 입력이 가능한 반면 중국어나 일본어는
음과 뜻을 일일이 따로 변환해 입력해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글은 아이콘과도 잘 어울려요. 카톡이나 인스타, 페이스북 모두 글자를 사용하는 SNS잖아요. 누가 요즘 글자만 보내지 않잖아요. 이모티콘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예를 들어 하트해요라고 쓰면 한국인이면 누구나 이것을 사랑해요라고 읽어요. 이처럼 아이콘이 한글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글자 수가 24개밖에 없지만 한국어를 적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파랗다 시퍼렇다, 흐른다 졸졸졸 샌다, 찔끔찔끔 잘잘 찰찰, 찰랑찰랑 출렁출렁 등 이처럼 한글은 음성 문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리로 표현되는 그 어떤 것도 한글로 표기가 가능해요. 심지어 유튜브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대의 먹방, 깜놀, 대박이라는 신종어도 이제는 해외에서도 통하고 있어요. 한 번씩 외국인이 놀라면서 오 대박 이런 말을 하는 장면들을 보셨을 겁니다. 원래 미국인이나 유럽인들은 놀라는 일이 있으면 이구동성으로 오마이갓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심심찮게 대박이라며 두 단어로 끝내버리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일본 문자가 표기할 수 있는 음이 400개, 한자가 표기할 수 있는 것이 500개인데 비해 한글이 적을 수 있는 소리가 무려 12,000개가 된다고 해요. 일본의 디자인 연구자 노마 히데키는 한글의 탄생을 통해 한글 자형의 과학적 조형성을 극찬하며 세계적인 보물이라고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 언어학자 제프리 샘스는 한글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라고 밝히며 한글의 뛰어난 단순성과 편의성은 감탄할 만하다. 한글은 종국적으로 한국인들 모두에게 최고의 글자로 인정되든 되지 않든 간에 인류가 이룩한 위대한 업적의 하나로 자리매김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뼈아픈 말도 잊지 않았는데요. 한국의 지식인들 대다수가 한자 숭상에 빠져서 여전히 한글을 업신여기고 한글의 앞날이 걱정이 된다는 뉘앙스를 보였는데 저는 그 느낌인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기 때문에 저 역시 가슴이 답답했어요. 또 다른 시카고 대학의 세계적인 언어학자였던 맥코리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위대한 글자인 한글을 전 세계 언어학계가 찬양하고 한글날을 기념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고 당연한 일이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다. 당시 맥콜리 교수의 이 말은 세계의 언어학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맥콜리 교수가 세계 최고 권위의 언어학자였기에 한글에 별 관심이 없었던 학자들도 맥콜리가 왜 그토록 한글을 격찬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글을 공부했다고 해요. 또 그 일을 계기로 한글의 우수성은 전 세계 언어학계에 전해지고 주목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민 와서 살고 있는 독일도 한글은 글자 모양이 입모양이나 발음 모양을 본떠 만들었으므로 아주 인상적이고 배우기 쉽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솔직하게 한국어는 매우 어렵고 배우기가 쉽지 않다는 말에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거든요. 이곳 학생들은 대개 일주일 안에 한글을 깨우치고 학생들끼리 비밀 편지를 주고받을 때 독일어를 한글로 써서 주고받는다고 해요. 한국말은 어렵지만 한글은 쓰기 쉽고 편해서 한글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글이 얼마나 소중하고 세계의 유산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유엔 산하의 유네스코에서 1990년부터 세계에서 문맹 퇴치에 공이 큰 이들에게 세종대왕 문맹 퇴치상을 주고 있는데요. 이 상 이름을 세종이라고 지은 것은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가장 배우기 쉽고 과학적인 글이기에 문맹을 없애는 최고의 글자임을 국제기구가 공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종대왕이 들어간다는 것은 한글이 배우기가 쉬워 문맹률을 낮추는데 큰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좋은 사례라고 합니다. 이쯤에서 저는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무조건적으로 타 문화를 배척하고 오로지 맹목적으로 한국을 정신 승리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과학적이고 창의적이며 최고의 글인 한글을 좀 더 자랑스러워하고 잘 활용을 했으면 해요. 한자가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자도 한자 나름의 경쟁력과 필요한 쓰임새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좀 더 한글을 사랑하고 한글의 활용도를 넓혀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더 큰 자긍심으로 생각하고 사용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